여보, 나야 문 열지 마. 절대로 열면 안 돼. 조선 어느 산골 마을. 한 여인이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석 달 전 눈앞에서 관에 넣어 땅에 묻은 그 남편의 목소리였지요. 헌데 이상한 건 그 남자 들어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발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남자가 아내에게 원한 건 단 하나. 자신이 남긴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 아이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고을 사또의 치부장부를 단 한 번 보고 통째로 외워버린 3살짜리 괴물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왜 무덤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탐관오리의 운명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임금 때의 일인지 어느 고을의 일인지는 전하는 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이야기의 뼈대만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유촌이라 불렸지요.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얼핏 보면 세상 근심 하나 없을 것 같은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유촌개울 아래 산다는 과부댁 아이, 그 아이 눈빛이 영 범상치 않다더라. 보통 아이가 아니여. 3살 때부터 어른들 말을 통째로 외운다잖아.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게지. 아비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으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무덤 속에서 기다려온 3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아내와 자식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로도 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던 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명의 백성을 울린 탐관오리가 단 한 명의 아이에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때는 한여름이 막 꺾이고 초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유촌 마을 어귀에는 이씨 성을 가진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덕봉, 나이 32에 키는 훤칠하나. 입성은 허름한 하급설이었지요. 설이라 하면 요즘 말로는 군청 하급 공무원쯤 되는 자리였는데, 녹봉이라 해봐야 쌀 몇 마리 고작인지라 살림은 늘 쪼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덕봉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부러울 것 없을 만큼 소중한 2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26세 아내 복순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 돌쇠였지요. 복순이는 얼굴은 수수하되 손이 빠르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메고 해 떨어지면 등불 아래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나 환한 얼굴로 맞았지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아들 돌쇠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돌이 지나자마자 이름을 불렀고 2살이 되자 마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들은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훈장 어른이 몇 번 떠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이서방, 이 아이는 내 평생 처음 보는 아이일세. 한 번 들은 건 절대 잊지를 않아. 이런 재주는 책에서도 못 봤어. 이덕봉은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것도 때로는 화가 된다는 것을 오랜 관아 생활을 통해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이었습니다. 이덕봉이 일하는 고을의 사또는 박만술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이 50간 넘긴 살이 쪄서 두턱이 접힌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박만술이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3년 사이에 고을 백성들의 살림은 눈에 띄게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올랐고 창고의 쌀은 줄었으며 공사에 불려나간 장정들은 몇 달씩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헌데 관청 장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식 장부만 보면 박만술은 청렴하고 유능한 목민관이었습니다.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만술은 이중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실제로 거둔 세금은 공식 장부의 곱절이었고 차액은 모두 박만술의 사랑채 마루 밑에 쌓인 괴짝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냐 하면 3년치를 합산하면 나라 창고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분량이었다 합니다. 이덕봉은 우연히 그 이중 장부를 보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늦게까지 관아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고 뒷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혹시 쥐가 들어가 서류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싶어 닫으러 들어갔다가 낡은 마루 장판이 들려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아래에서 두툼한 기름종이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펼쳐본 순간 이덕봉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마을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도장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모두 살아있는 죄목이었습니다. 무고한 백성 수백 명을 등쳐먹은 치밀하고 조직적인 착취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한성부에 아니면 암행어사에게라도. 그러나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박만술의 수하 중에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포졸 두목 최칠이었습니다. 눈이 뱀처럼 가늘고 입술이 항상 비틀어진 채로 웃는 남자. 그가 이덕봉의 손에 들린 기름종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박자의 정적. 그리고 최칠이 천천히 소름 돋게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거기서 뭘 하고 계셨나? 이덕봉은 그 자리에서 달렸습니다. 장부 보따리를 품에 안고 관아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최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놈 잡아. 놓치면 우리 모가지가 달아나는 줄 알아. 횃불이 번쩍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이덕봉은 달렸습니다. 집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아내와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어둠 속 소나무 숲 사이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고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덕봉의 집에 최칠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복순이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방. 안, 기름불 하나를 켜놓고 돌쇠를 품에 안은 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날따라 젖을 잘 빨지 않고 엄마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합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그래, 우리 돌쇠야. 아빠 기다리니? 복순이가 웃으며 아이의 볼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쾅. 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관하다. 문 열어라. 복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본능적으로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문은 금방 부서졌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6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최칠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덕봉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거짓말 마라. 최칠은 방 안을 뒤졌습니다. 광을 뒤졌습니다. 아궁이 뒤도 뒤졌습니다. 이덕봉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최칠이 복순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 뱀 같은 눈이 복순이의 품 안 아이를 향했지요. 이 아이 이덕봉 아들이지? 복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최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방이 나타나거든 전해라. 장부를 돌려주면 살려준다고. 헌데 만약 관가에 넘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품는 날에는 이 아이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이 입을 막을까봐, 아이에게 무서움이 옮을까봐 입술을 깨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돌쇠는 엄마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사흘 뒤였습니다. 이덕봉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산 너머 냇가에서였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다 발을 헛디딘 것이라 했습니다. 장부 보따리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다 했습니다. 억울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칠의 눈이 온 마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복순이는 남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얼굴로 이를 악물고 수의를 지었습니다. 하얀 삼배 한 필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로 남편의 몸을 감싸고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서도 복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더미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떡해요? 이 아이 데리고 나 어떡하냐고요? 돌쇠는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우는 엄마를 닮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묵직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 흙더미를, 이 눈물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그날 돌쇠의 나이는 12달하고 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삭바느질로, 나물파리로, 때로는 남의 집 빨래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굶는 날이면 돌쇠는 밥을 반만 먹고 나머지를 엄마 앞에 밀었습니다. 엄마, 나 배불러. 엄마 먹어. 3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순이는 뒤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늘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가난하고 쓸쓸한 집에 가끔씩 이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두부장수 황 노인이 두부 한 모를 놓고 갔습니다. 건너집 호러미 가뿐이가 잡곡 한 줌을 슬쩍 담벼락 넘어 던졌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이 돌쇠를 불러 그를 가르치고는 사례를 마다했습니다. 아닐세, 아닐세. 이 아이한테 오히려 내가 배우는 기분이라네. 사례라니 당치도 않아. 이유를 대면 제각각이었지만 사실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자가 안쓰러웠고 이덕봉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준 것이 미안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복순이 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보름달이 뜨던 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똑, 똑. 대문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라 복순이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낮고 쉰 듯하고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아. 복순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땅에 묻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덕봉이야. 복순이는 대문 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간절하고 떨리고 공포로 가득 찬 목소리로. 복순아, 제발 문 열지 마. 절대로 열면 안 돼. 복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가을밤. 복순이는 대문 고리에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3년 전 땅에 묻은 남편 이덕봉의 목소리가 살아서 대문 한 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복순아, 제발 문 열지 마. 절대로 열면 안 돼. 복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아래 십수를 깨물어도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진짜 여보예요? 그래. 나야. 살아있어. 근데 복순아, 지금 시간이 없어. 이덕봉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사방을 살피는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아이 데리고 지금 당장 뒷길로 나와. 광 안에 쌀독 있지. 그 밑에 보따리 묻어뒀어. 풀어보지 말고 그냥 품에 안고 나와. 근데 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 최칠 부하들이 따라 붙었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너하고 아이한테 불똥이 튀어.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들어. 복순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 사람 생각을 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지금 여기 대문 한 장 너머에 있는데 그런데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알았어요.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된 여자의 심지가 그 순간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복순이가 광에서 보따리를 꺼내 품에 안고 뒷길로 돌아 나왔을 때 소나무 그늘 아래 형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달빛이 그 얼굴을 비추었을 때 복순이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이덕봉이었습니다. 이덕봉의 눈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아비를 빤히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덕봉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놈아, 많이 컸구나. 이덕봉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쫓기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것. 인근 절에 숨어 때를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장부 보따리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박만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근데 종이는 빼앗기거나 불태워지지.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통째로 외우게 해. 저 아이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무도 빼앗지 못해. 복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살짜리한테요. 이덕봉이 무릎을 꿇고 아들 눈높이에서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 안에 있는 거 다 외울 수 있어? 3살짜리가 생각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읽어줘. 외울게. 이덕봉이 달빛 아래 낮은 목소리로 장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복순이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 읽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횃불 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덕봉이 일어섰습니다. 복순아, 이 보따리 불태워버려. 여보는요? 대답 대신 아내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아들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돌쇠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절대 함부로 꺼내지 마라. 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 알겠어? 응. 이덕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따리는 아궁이 속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3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 낱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나이 7살. 유촌 마을에서 그 아이는 꽤 유명해졌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봐, 돌쇠 간다. 불쌍하게 아비는 일찍 죽고 저러고 있으니. 마을에서 돌쇠는 바보로 통했습니다. 서당에 앉혀놓으면 천장만 바라보고 훈장 어른이 뭘 물어도 멍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밥 먹다가도 멍하고 길 걷다가도 멍했습니다. 쯔쯔, 아비가 그렇게 총명했다던데.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나왔을꼬. 복순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억울하고 안쓰럽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순이가 그 안도의 이유를 눈치챈 날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5살 때였지요. 최칠의 부하 하나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복순이 앞에서 희죽 웃었습니다. 이서방 마누라 아니야? 애는 좀 잘 크냐? 복순이가 긴장하며 돌쇠를 흘끔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변했습니다. 밝고 또렷한 눈빛이 순식간에 흐릿해지고 입이 반쯤 벌어지며 모든 표정이 싹 지워졌습니다. 완벽한 바보 얼굴이었습니다. 포졸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비를 못 닮았네. 저거 좀 모자란 거 아냐? 그날 밤 복순이가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돌쇠야, 낮에 그 아저씨 앞에서 일부러 그런 거야? 돌쇠가 잠깐 엄마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잖아. 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5살짜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밤 아이를 오래오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조용히 혼자서 버티고 있는지, 그게 너무 대견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마을 좌수 박대감 손자 박태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돌쇠보다 2살 많은 9살로 마을 또래 무리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아이였지요. 할아버지 덕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태식은 돌쇠 때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야, 돌쇠, 이리 와봐. 돌쇠가 멍한 얼굴로 비틀비틀 걸어가면 박태식이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돌쇠가 넘어지면 패거리가 깔깔댔습니다. 바보, 바보, 돌쇠 바보. 돌쇠는 넘어진 채 잠시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흙을 털고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태식이 재미없어 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니까요. 사실 돌쇠가 안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준 장부의 숫자들을, 이름들을, 날짜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상하게 울음이 들어갔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기다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의 훈장 오문중 어른은 60이 넘은 100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아이들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돌쇠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멍청한 아이는 눈빛이 흐리다. 저 아이는 다르다.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돌쇠 혼자 청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오 훈장이 낡은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거 읽을 줄 아냐? 글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읽어줄 테니 들어봐라. 경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알아듣겠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됐어. 오 훈장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돌쇠가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는 아무 표정 없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오 훈장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오 훈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업이 끝나고 혼자 책을 읽을 때면 반드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돌쇠가 청소를 하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경서와 법전과 역사서가 돌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준 장부의 숫자들 위에 이제는 나라의 법과 이치가 층층이 올라앉았습니다. 카레날이 벼려지듯 그 아이의 내부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잠들면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 눈을 감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던 복순이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병오년 6월 초사흘 서면 두락결수 47냥 오전 수취인 박만술린 병오년 6월 초닷새 남면 장정 부영 미지급분 32냥 수취인 박만술린 7년 전 아버지가 달빛 아래서 읽어준 장부였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그걸 외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어둠 속에서 잊지 않으려고 달달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단 한 번 들은 것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 아이가 이걸 위해서 살고 있구나. 복순이는 뒤돌아서서 입을 막았습니다. 10살짜리가 바보로 맞으면서 굶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숫자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 아비의 말 한마디를 붙들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되던 겨울 좌수 박대감이 죽자 그 아들 박종수가 마을 실권을 쥐었습니다. 그 박종수가 복순이를 불러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순이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또가 한성으로 갔다고 서당 애들이 그러더라. 복순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돌쇠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사또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한성에서도 쓸 수 있잖아. 11살짜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7년째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돌쇠의 나이 13, 14. 낮에는 바보였습니다. 서당에서 멍하니 앉아 박태식한테 맞고 최칠부 아들이 마을을 지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는 달랐습니다. 복순이가 잠들면 한시진씩 혼자 앉아 외웠습니다. 장부, 경서, 법전. 마을 사람들의 원한 이야기들. 최칠이 마을에서 한 말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정리되었습니다. 14살 되던 해 돌쇠가 복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오훈장 어른한테 가서 법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봐줘. 법전, 왜? 읽고 싶어서. 이튿날 오훈장을 찾아간 복순이에게 노인은 군말 없이 경국대전 한 권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씨 댁, 아드님 잘 키우셨어.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는구먼. 그날 저녁 경국대전을 받아든 돌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한 글자가 소리 없이 그 눈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돌쇠가 15살이 되던 해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장돌뱅이 차림으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집신을 보았습니다. 장돌뱅이 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목소리는 한양 말투의 사투리를 억지로 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세금 대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국대전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반드시 변복하여 민정을 살핀다. 이튿날 새벽 낯선 사람이 주막을 나서려는데 소년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왜 나야? 소년이 말없이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낯선 사람이 받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마지막 2글자. 박만술. 낯선 사람의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소년의 멍한 표정이 거쳤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썼습니다. 두 사람이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병5년부터 기후년까지 3년치, 이중 장부 전부. 수취 내역, 착복 금액, 날짜, 수혜자 이름까지. 그리고 박만수를 탄핵하려면 사헌부를 통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까지. 낯선 사람이 한동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돌쇠입니다. 나는 박현민이다. 지금은 장돌뱅이지만 이 고을 암행 중인 사람이야. 돌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민이 살짝 웃었습니다. 집신 보고 알았냐? 집신하고 말투하고 어젯밤에 세금 대장 물어본 것도요. 박현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돌쇠, 조심해라. 이 종이 받았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어.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민이 보찜을 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첫 번째 움직임이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바보로 맞으며 칼을 갈던 소년이 드디어 첫 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소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박종수의 눈에 돌쇠의 정체가 포착되고 최칠이 다시 유촌으로 돌아오는 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5살 돌쇠가 암행어사 박현민에게 처음으로 수를 두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첫 번째 움직임이었지요. 헌데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좁은 마을에서, 사방이 눈이고 귀인 유촌에서. 일이 터진 건 박현민이 마을을 떠나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발단은 어처구니 없는 데서 왔습니다. 그날 오훈장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수업을 파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돌쇠만 혼자 서당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지요. 근데 그날따라 박태식이 돌아왔습니다. 필통을 두고 갔다면서요. 마당에서 필통을 찾던 박태식이 열린 문틈으로 서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돌쇠가 경국대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책장을 짚고 눈만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다 읽으면 눈을 감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넘겼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이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섰습니다. 서늘한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박태식은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바보 돌쇠가 경국대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빠르게. 박종수의 손에 들린 찻잔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한성으로 파발을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박만술이었습니다. 이덕봉의 아들이 수상합니다. 혹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지는 사흘 만에 한성에 닿았습니다. 박만술이 편지를 읽는 동안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덕봉 아들. 그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고 확실히 처리하라. 5글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박만술의 답장이 유촌에 닿은 건 나흘 뒤였습니다. 그날 밤 최칠이 나타났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뱀처럼 가는 눈, 비틀린 입꼬리.
이번엔 부하를 8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돌쇠는 그날 황 노인 두부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다 마을 어귀에서 묶여있는 말 8피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이 8, 최칠이다. 돌쇠는 옆길로 돌아 집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순이가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빨리 일어나. 최칠이 왔어. 지금 박종수 집에 있어. 시간이 없어. 복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돌쇠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쌀 한 줌, 옷 한 벌, 그리고 경국대전. 오 훈장이 빌려준 책이었습니다. 그건 왜 챙겨? 필요해. 어서요. 두 사람이 뒷문을 열려는 순간 마당 한켠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온 건 황 노인이었습니다. 두부장수 황씨 노인. 돌쇠한테 일을 시켜주고 복순이한테 두부를 가져다 주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놀랐제. 미안하다. 아까 최칠이 먼저 나한테 왔어. 돌쇠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 했지. 근데 그놈들이 내 공장을 뒤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주막 주인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돌쇠가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 나누는 걸 봤다고 고자질을 했어. 돌쇠의 눈이 잠깐 감겼다 떴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있었구나. 실수했다. 최칠이 지금 박종수한테 가서 어떻게 할지 상의 중이야. 일단 돌쇠를 잡아다 신문하자고 한다더라. 황 노인이 품 안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받으라고. 황 노인이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돌쇠 이놈이 내 공장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알아? 한 번도 품삯 제대로 받은 적 없어. 내가 야금야금 모아둔 거야. 이 아이거야 원래. 돌쇠가 황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황 노인이 돌쇠 뒤통수를 툭 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라. 어서. 그리고 이놈아, 꼭 살아서 와라.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두 사람이 뒷산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이 집에 없으면 산으로 올라간 거야. 최칠의 목소리였습니다. 뛰어, 엄마. 소나무 숲 사이를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고 일어나 또 뛰었습니다. 복순이는 삭바느질로 살아온 여린 몸이었습니다. 숨이 금방 차올랐습니다. 돌쇠야 잠깐만. 안 돼, 엄마. 조금만 더. 복순이의 버선이 찢어졌습니다. 맨발이 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칠이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돌쇠가 머릿속으로 산의 지형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개울이 나온다. 개울을 건너면 냄새가 끊긴다. 엄마, 오른쪽으로. 개울은 눈 녹은 물이라 뼛속까지 실었습니다. 복순이가 비틀거리자 돌쇠가 허리를 잡았습니다. 건넜습니다.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추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돌쇠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쪽으로. 산을 완전히 넘은 건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반대편 산 아래 이웃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복순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버티질 않았습니다. 돌쇠가 쪼그려 앉아 엄마의 발을 들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발바닥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저고리를 벗어 옷고름을 뜯었습니다. 천천히 엄마 발을 감쌌습니다. 차가울 거야. 괜찮아.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야. 우리 마을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냐? 뭐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근데 왜들 이러는 걸까? 황 노인도, 오훈장 어른도. 돌쇠가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 밤에 이 산 아래에서 잠깐은 울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헌데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건너집 호럼이 가뿐이었습니다. 나이 40,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아들 막동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지요. 돌쇠가 5살 때 복순이가 열이 펄펄 끓어 자리에 누웠을 때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약과 미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가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가뿐이의 아들 막동이와 돌쇠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막동이는 돌쇠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칠이 마을에 들이닥치던 그날 밤 막동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최칠이 복순이 댁 찾고 있어. 가뿐이는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으로 뛰어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쌀 2대박, 소금 1줌, 남편 옷 2벌. 막동아, 산 너머 이웃마을 주막으로 가. 거기 있을 거야. 내가요? 최칠 부하들이 산에 깔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나보다 빠르잖아. 막동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뿐이가 보따리를 아들 등에 메어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막동아, 돌쇠가 하려는 일이 뭔지 너도 알잖아. 알아. 그럼 가. 막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가뿐이는 혼자 방에 앉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아이들 좀 지켜주십시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입니다. 막동이가 주막 느티나무 아래에 웅크린 두 사람을 찾아낸 건 자정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막동아, 너 어떻게 여기를? 엄마가 보냈어. 보따리와 함께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성 가는 길 약도야. 엄마 친정 오빠가 북촌에 살아. 거기 가면 숨을 수 있을 거래. 돌쇠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야, 돌쇠야. 한성에서 진짜 할 수 있어?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동이가 10몇 년을 알아온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무언가 불꽃 같은 것이 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막동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한성 가서 그놈 반드시 잡아. 그리고 꼭 돌아와. 우리 엄마가 두부해놓고 기다릴 거야. 돌쇠가 이긴 밤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복순이와 돌쇠. 가뿐이가 챙겨준 보따리, 황 노인의 엽전, 오훈장의 경국대전. 그리고 돌쇠의 머릿속에 새겨진 7년의 기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성까지는 걸어서 닷새 길이었습니다. 첫날은 이웃 고을을 지났고 둘째 날은 비가 왔습니다. 처마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복순이 발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주막에 들어갈 돈이 부족해 그냥 지나쳤고 넷째 날 밤은 빈 헛간에서 잤습니다. 그 밤 복순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엄마 이마를 짚고 찬 수건을 올리고 등을 문질렀습니다. 복순이가 눈을 떴을 때 돌쇠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너 잠 못 잔 거야? 조금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 새까맣게 내려앉은 그림자, 갈라진 입술, 반쯤 찢겨나간 저고리, 흙먼지 묻은 얼굴. 그 얼굴에서 이덕봉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돌쇠야, 아빠 많이 닮았어. 너. 아빠 보고 싶어. 한참 만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 글자 속에 15 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아빠 찾자.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응. 닷새째 아침 드디어 한성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성벽이 보였습니다. 짐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성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장부가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훈장이 몰래 가르쳐준 법전이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황 노인의 엽전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가뿐이 아주머니의 손길이 이 등 뒤에 있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놈 반드시 잡아. 돌쇠가 성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낡은 갓에 소박한 도포를 걸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흔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깨 기울기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덕봉이었습니다. 3년 전 어둠 속 소나무 그늘 아래서 아들 머리를 쓰다듬고 사라진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한성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덕봉의 눈이 복순이에서 돌쇠로 옮겨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저고리가 반쯤 찢겨 있지만 눈빛만큼은 빛을 내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이덕봉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돌쇠야, 아버지, 많이 컸구나. 돌쇠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덕봉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15해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두 사람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이덕봉이 말했습니다. 최칠이 한성에도 와 있어.
너희가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거야? 예. 겁도 없이. 겁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돌쇠가 자기 이마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더 커요. 이덕봉이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박현민. 그 사람 지금 한성에 있어. 내가 연락처를 알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 근데 돌쇠야. 이덕봉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박만술이 형조 참이야. 그놈 건드리는 순간 목숨 내놓는 싸움이야. 그래도 갈 거냐? 돌쇠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어서 지킨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내어준 거잖아요. 그럼 제가 가야죠. 이덕봉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보다 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으로 들어온 이돌쇠. 박만술의 그물이 사방에 펼쳐져 있고 처형장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머릿속엔 아무도 빼앗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7년의 기억, 법전의 조항들, 그리고 죽어서도 가족을 지킨 한 남자의 사랑. 처형장 앞에서 새 치혀 하나로 판을 뒤집는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한성 성문 앞에서 아버지 이덕봉과 기적처럼 재회한 돌쇠.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박만술의 그물이 이미 한성 전역에 쳐져 있었으니까요. 이덕봉이 새 식구를 데려간 곳은 북촌 뒷골목의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가뿐히 아주머니, 친정 오빠 댁이었지요. 강시성을 가진 이 사람은 한성에서 작은 지물포를 운영하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사정을 듣더니 군말 없이 골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일단 여기서 숨을 고르시오. 그날 밤, 네 사람이 좁은 골방에 모였습니다. 이덕봉, 복순이, 돌쇠, 그리고 암행어사 박현민이었습니다. 박현민은 이덕봉을 통해 연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박현민이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촌에서 준종이 잘 받았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예. 그건 일부만 적은 겁니다.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불러줄 수 있어? 예. 박현민이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오년 6월 초사흘부터 시작하여 기우년 섣달 금음까지. 날짜, 마을 이름, 수취 금액, 착복 내역, 관련 인물 이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내리 2시즌 동안 쏟아냈습니다. 박현민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받아 적으면서도 중간중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덕봉은 아들이 말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읽어준 것들이 고스란히 아들의 목소리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복순이는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가 마지막 항목을 읊었습니다. 기우년 섣달 28일. 유촌 전체 결세 미납분 명목 강제 징수. 은자 40냥. 수취인 박만술. 이상입니다. 박현민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골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박현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치 착복 총액이 은자로 환산하면 4천냥이 넘는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4천냥이면 장정한 사람이
평생 농사를 지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박만술 혼자가 백성들의 등에서 긁어낸 것이었지요. 박현민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이걸 가지고 사헌부에 고발장을 올릴 수 있어. 근데 박만술이 형조 참이야. 그쪽 라인에 그놈 사람들이 박혀 있어. 고발장이 올라가는 순간 내 목이 위험해진다.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어.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시작한 거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현민이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사흘 안에 움직인다. 그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사헌부 대사헌 어른 앞에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진술해야 해. 문서가 있어도 직접 증인이 진술을 해야 효력이 생겨. 거기다 박만술 측 변호인이 반박을 해올 거야. 법조문으로 물고 늘어질 거야. 내가 그걸 다 받아쳐야 해. 경국대전 조항으로요? 그래. 돌쇠가 품 안에서 경국대전을 꺼냈습니다. 오 훈장이 빌려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다 외웠습니다. 박현민이 그 책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 밤에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헌데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씨 지물포에 낯선 사람들이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장을 보는 척, 지나가는 척 했지만 수상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덕봉이 박현민에게 알렸습니다. 최칠 부하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박현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 집으로 올 때 미행이 붙은 것 같아. 내 실수야. 시간이 없겠군요. 오늘 안에 움직여야 해. 문제는 사헌부에 고발장을 올리기도 전에 돌쇠가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술 쪽에서 돌쇠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사헌부 대사헌에게 닿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덕봉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앞문으로 나가면 저놈들이 따라붙을 거요. 그 사이에 돌쇠와 박어사가 뒷길로 빠져나가는 거요. 복순이가 이덕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은요?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복순이가 더 세게 팔을 잡았습니다. 또 3년 동안 못 본다고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덕봉이 아내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끝내고 돌아오는 거야. 돌쇠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반드시 살아서 기다려요. 이덕봉이 아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덕봉이 앞문으로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 감시자 2명이 번쩍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돌쇠와 박현민은 뒷담을 넘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 윤병하 어른은 나이 63세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어떤 권세에도 굽히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지요. 박현민이 이 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딱 한 명을 꼽았는데 그가 바로 윤병하였습니다. 박현민이 긴급하게 대면을 요청했고 윤병하가 허락했습니다. 사헌부 집무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병하, 박현민, 그리고 돌쇠.
윤병하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돌쇠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증인이요? 예, 대감 나이가 몇이냐? 15입니다. 윤병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5이 형조 참의를 고발하겠다고? 예,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입니다. 윤병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현민이 가져온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간이 조여들었습니다. 손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문서의 출처가 이 아이의 기억이냐? 예, 대감. 이 아이가 직접 구두로 불러준 내용을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윤병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수 있느냐? 예. 돌쇠가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윤병하가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윤병하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낮은 탄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조 참의 박만술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었지만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형조 난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대사헌 어른,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병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의 어른, 여기는 지금 신문 중이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발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근거로 저를 고발합니까? 15짜리 천한 것의 말 한마디로 정삼품 당상관을 탄핵합니까? 박만술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쥐어온 자의 압박이었습니다.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하가 박만술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참의 어른, 이 자리에 계속 계시려면 정식 절차를 따르십시오. 반론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오. 박만술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난관 중 하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성법조에서 이름난 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도준. 경전과 법문의 밝기로 소문났고 법 조항 사이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최도준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웃음이 입꼬리에 걸렸습니다. 내가 장부를 외웠다고 했지. 근데 그 장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원본이 어디 있느냐? 원본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태웠습니다. 그렇지. 원본이 없지. 그러면 이 아이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요. 최도준이 윤병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사헌 어른, 경국대전 형전신된 제3조를 보십시오. 고발은 반드시 물증을 갖추어야 하고 물증이 없을 경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상관 이상을 탄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술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윤병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최도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인용하신 조항이 틀렸습니다.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최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국대전 형전 제3조가 틀렸다고. 내가 경국대전을 읽었느냐?
읽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최도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봐라. 돌쇠가 말했습니다. 형전 제3조는 일반 민사 고발에 관한 조항입니다. 탐관오리의 직권 남용과 공금 횡령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형전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을 보시면 수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취한 것이 의심될 경우 당해의 지역 피해 백성 셋 이상의 구두 진술로서 물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쇠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피해 백성이 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아버지.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셋입니다. 요건이 충족됩니다. 박만술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최도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조항은 수령, 즉 종육품 이하에만 해당한다. 차미는 정산품이야. 또 틀렸습니다. 형전 제7조는 품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령이라 함은 지방 행정을 담당한 관리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전회통 주석, 제사권 형율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만술 차미께서는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셨던 기간의 행위에 대해 고발받으신 것이니 당시 직책 기준으로 조항이 적용됩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도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병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현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이 빛났습니다. 박만술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최도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령 그 조항을 인정한다 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아이가 무슨 이유로 기억을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느냐. 그 의심을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박만술 어른의 공식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박 어른이 수령으로 재임하시던 병오년부터 기유년까지의 공식 장부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외우고 있는 이중 장부와 대조하면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장부에 없는 수취 내역이 제 기억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최도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만술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관복 소매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가져와도 아무것도 안 나와. 내 장부는 완벽해. 그렇다면 가져와서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돌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공식 장부와 제 기억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저의 진술은 거짓이 됩니다. 그때 저를 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이가 난다면 돌쇠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수십 명의 어른들 앞에서 굽히고 숨어 살던 그 눈이 처음으로 힘있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어른께서 훔치신 것입니다. 윤병하가 박만술에게 말했습니다. 참의 어른, 장부를 가져오십시오. 대사헌 어른, 이 어린 것의 말에 넘어가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모함이요. 장부를 가져오시오. 윤병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음 속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박만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세게 몸을 돌려 난관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져와. 장부가 도착하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만술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도준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박현민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부 내용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훑었습니다. 7년 전 달빛 아래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은 것들이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부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묶음이었습니다. 윤병하가 펼쳤습니다. 자, 이돌쇠, 시작하여라.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병오년 6월 초사흘. 서면 두락 결세. 공식 장부에는 23냥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취액은 47냥 5전이었습니다. 차액 24냥 5전이 박만술 어른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윤병하가 장부를 짚었습니다. 23냥으로 되어 있소.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병오년 6월 초닷새. 남면 장정부역 미지급분. 공식 장부에는 완납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2냥을 추가로 거두었습니다. 윤병하가 다시 짚었습니다. 완납으로 되어 있소. 병오년 6월 14흘. 북면 환곡이자. 공식 장부 15냥. 실제 수취 40냥. 차액 25냥. 15냥으로 되어 있소. 하나, 둘, 셋. 돌쇠가 불러줄 때마다 장부와 어긋났습니다. 열이 넘어가자 박만술이 비틀거렸습니다. 스물이 넘어가자 최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른이 넘어가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 증인과 권력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7년의 기억이 3년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한 숫자씩 박만술이 숨겨온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아이가. 병오년 7월 초이틀.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촌 이씨 서방댁 이덕봉. 관아 창고에서 이중 장부를 발견하고 도주. 박만술 어른의 지시로 포졸 최칠이 추격. 이덕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잠적. 이덕봉의 아내와 아들은 마을에 남겨 감시. 이건 장부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부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만술 어른이 증거 인멸을 위해 민간인을 위협하고 추적한 증거가 됩니다. 박만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아이 임마가 이건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조용히 하시오. 윤병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병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3세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만술 참회. 지금까지 32 항목에서 공식 장부와 이 아이의 진술이 어긋났소. 어긋난 방향은 단 하나, 모두 실제 수취액이 공식 기록보다 많은 쪽이요. 이것이 우연이요? 박만술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우연이요. 이 아이가 꾸며낸 거요. 그렇다면 참의 어른. 윤병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촌 백성들을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소. 그들 앞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소. 박만술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칠이었습니다. 그 뒤로 포졸 5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칠이 돌쇠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박참의 어른을 모함한 역적이요. 공사를 어지럽힌 죄로 당장 잡아들여야 하오. 윤병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헌부 집무실이오. 함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헌부 모독이오. 대사헌 어른, 이 아이는 도망 중인 죄인이오. 유촌에서 관가의 명을 거부하고 도주한 관가의 명이라 하셨소. 윤병하가 최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명이요? 최칠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박만술 참의의 명이요? 침묵. 지금 이 자리에서 박만술 참의가 고발된 상태요. 그 사람의 명을 받은 자가 피고발인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소. 최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칠 어른. 모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은 유촌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오년 7월 열이틀 밤이었습니다. 이덕봉 아내에게 장부를 돌려주면 살려준다. 만약 관가에 넘기면 이 아이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지요. 최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을 당시 3살이던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만술이 고함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병하가 박현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현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병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술 형조 참의와 포졸 두목 최칠은 오늘부로 직무를 정지하오. 사헌부에서 본 건을 전담하여 조사하겠소.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오. 박만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로락이 갔던 권력이 끊어지는 소리가 그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돌쇠가 해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숫자들이, 어머니가 굶으며 버텨온 세월이, 황 노인의 엽전이, 오훈장의 책이, 가뿐이 아주머니의 보따리가, 막동이의 2 다리가,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만술의 배후에 더 큰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이 마지막 발톱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이 드디어 임금의 귀에 닿게 됩니다. 15살 돌쇠가 사헌부 집무실에서 32 항목의 차이를 낱낱이 불러냈고, 박만술은 그 자리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술이 형조 참의 자리에 오른 건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성 권력의 여러 줄기가 얽혀 있었지요. 박만술이 잡히는 순간 그 줄기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만술의 측근 난관 셋이 사헌부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돌쇠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을 없애면 진술도 없어진다는 계산이었지요. 박현민이 이를 눈치챘습니다. 돌쇠와 복순이를 강씨 집에서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박현민의 직속 암행 부하가 지키는 안가였습니다. 이덕봉도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4 식구가 오랜만에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이덕봉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무덤 속에서 숨었고 7년을 바보로 살았고 닷새를 걸어 한성에 왔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금 이 좁은 방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 뭐라도 구해올게. 됐어, 엄마. 안 돼. 이런 날엔 뭐라도 먹어야 해. 복순이가 일어서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웃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현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사헌 윤병아, 어른께서 어젯밤 궁에 들어가셨어. 이덕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금께. 응. 박만술 사건 전모를 직접 아뢰었어. 이중 장부 내용, 돌쇠 진술, 최칠의 협박까지 전부. 임금께서 어떻게 하셨소? 박현민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국하겠다고 하셨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국이란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당상관이라도 임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박만술이 어떤 줄을 쥐고 있어도 임금의 친국 앞에서는 그 줄이 소용없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합니까? 응. 내가 직접 임금 앞에서 진술해야 해. 언제요? 오늘 오시우슬. 정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시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리는 것을. 임금 앞이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에게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자리였습니다. 복순이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돌쇠야. 응. 무서우면 무서워도 돼. 근데 있잖아. 내가 한 말 기억해. 이 안에 있는 게 더 크다고 했잖아. 돌쇠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지금도 그래. 돌쇠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복순이가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됐어. 가. 경복궁 편전이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 안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기와지붕, 넓은 마당, 줄지어 선 내관들. 어디를 봐도 유촌 마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작아지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임금 영조는 편전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포를 입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보고를 받은 탓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박만술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미 포박된 상태였습니다. 두툼했던 몸이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최칠도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 돌쇠라 하였느냐? 예, 전하. 나이가 몇이냐? 15입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돌쇠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해진 저고리, 마른 얼굴, 다른 집신. 그러나 눈빛은 꿈쩍도 하지 않는. 들었다. 어제 사헌부에서 한 진술. 두렵지 않았느냐? 두려웠습니다, 전하. 그런데도 하였느냐? 두려움보다 옳은 일이 더 컸습니다. 편전하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라. 처음부터. 돌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병오년 6월 초사흘. 서면 두락 결세. 공식 장부 23냥. 실제 수취 47냥 오전. 편전 안에 돌쇠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내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이 꼼짝 않고 들었습니다. 사관이 붓을 바삐 놀렸습니다. 항목 하나가 불릴 때마다 박만술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10, 20, 30. 박만술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전하 소신이 잘못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마지막 항목을 다 불렀을 때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술. 예, 전하. 3년 동안 백성의 등을 긁은 것이 4천냥이 넘는다. 그 백성들이 그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박만술이 떨었습니다. 소신이. 이 아이의 어미는 삭바느질로 아이를 키웠다. 이 아이는 11살부터 두부 공장에서 일하며 세금을 냈다. 그 세금이 내 사랑채로 들어갔다. 전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는 백성에게 빌어라. 친국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박만술은 파직, 전 재산 몰수, 귀양. 착복한 4천냥은 전액 유촌을 비롯한 피해 말에 환원되었습니다. 최칠은 민간인 협박과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유배. 박종수는 한성부에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이덕봉을 불렀습니다. 3년을 죽은 척 숨어 지내며 증거를 지킨 하급설이. 임금이 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날 밤 아들에게 장부를 읽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다. 그대의 공이 작지 않다. 이덕봉이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아비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비가 해야 할 일. 임금이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전교를 내렸습니다. 이덕봉을 호조 직속 서리로 복직시키고 정식 관복을 내리는 전교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로 기록된 문서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덕봉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편전 밖에서 기다리던 복순이에게 내관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버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닦으면 또 나와서 그냥 두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로. 친국이 끝날 무렵 임금이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돌쇠. 예, 전하. 내 아비가 3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너를 키운 것은 어미뿐이었느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러면? 황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부 공장 주인으로 저를 일시켜주고 품삯을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오 훈장 어른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법전을 빌려주셨습니다. 가뿐히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어 보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막동이가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산을 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하,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살렸습니다. 편전안이 고요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피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말이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길은 정이 그것입니다. 임금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길은 정이 피보다 깊다. 사관의 붓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성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박현민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돌쇠. 예. 사헌부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갈 거야. 내 진술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공식 기록에 남는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박현민이 돌쇠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나중에 과거 볼 생각 있어? 돌쇠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두부 공장에서 쓰기엔 아까워. 박현민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지금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넓고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유촌으로 돌아오는 닷새 길이었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복순이의 발에는 새 버선이 신겨 있었습니다. 이덕봉이 한성에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덕봉이 복순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듯 손을 뺄까 하다가 그냥 잡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덕봉도 따라 웃었습니다. 돌쇠는 두 사람보다 반걸음 앞에서 걸었습니다. 혼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이 봄볕 속에서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7년의 기다림이 바보로 맞던 날들이 밤마다 어둠 속에서 숫자를 외우던 시간들이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가 소리 없이 가슴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덕봉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응. 수고했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덕봉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복순이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알아. 황 노인이 한 거예요. 오 훈장 어른이 한 거예요. 가뿐히 아주머니랑 막동이가 한 거예요. 그래, 다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돌쇠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이덕봉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다시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서 가요. 황 노인 할아버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덕봉이 눈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복순이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봄길을 걸었습니다. 유촌에 닿은 것은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은 황 노인이었습니다. 두부 공장 앞에 쪼그려 앉아 콩을 고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황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콩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황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황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눈이 빨개졌습니다. 살아왔구나. 예. 다치진 않았어. 예. 잘 됐어. 예. 황 노인이 돌쇠 뒤통수를 한번 탁 쳤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담긴 손으로. 잘했어, 이놈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 훈장은 서당에서 저녁글 읽기를 하다가 복순이가 책을 돌려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국대전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헤어진 낡은 책. 오 훈장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쓰다듬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소, 이시댁. 군장 어른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지. 오 훈장이 책을 서가에 꽂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쇠한테 줘요. 예. 내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였어요. 그 아이가 가지는 게 맞아. 복순이가 두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 어른. 감사는 나중에 그 아이가 과거 급제하면 그때 받겠소. 오 훈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짓는 그 웃음이 봄 저녁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가뿐이는 돌쇠가 찾아왔을 때 마침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에 빨간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채로 문을 열었다가 돌쇠를 보는 순간 그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왔어. 언제 왔어? 밥은 먹었어. 방금 왔어요. 아직요. 들어와, 어서. 막동아, 막동아, 이놈 어디 갔어? 막동이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돌쇠를 보더니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막동이가 먼저씩 웃었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됐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뿐이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유촌의 저녁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 된장찌개 하나에 나물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밤마다 외운 숫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집 밥상 냄새가, 황노인 두부 공장 냄새가, 오훈장 서당의 먹 냄새가, 그것들이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길은 정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덕봉과 돌쇠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덕봉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말이다. 내가 3살 때. 응. 내가 읽어줘, 외울게 했을 때. 아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무서웠어요? 그래. 이걸 이 어린 것한테 떠넘기는 건가 싶어서. 아비가 못나서 이 짐을 자식한테 지운다 싶어서. 돌쇠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믿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덕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 하나가 흘렀습니다. 그래. 믿었어. 처음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버텼으니까요. 이덕봉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별이 가득한 봄밤 아래 마당에 나란히 앉아서 복순이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나이 20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과거 방방이 붙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중에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돌쇠. 유촌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황 노인이 두부를 공짜로 돌렸습니다. 오 훈장이 서당문을 열고 나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갑분이가 막동이 등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 아이 보통 아이 아니라고 했잖아. 막동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알았어. 그러니까 산을 넘었잖아. 급제 후 이돌쇠가 처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촌을 비롯한 피해 고을에 대한 추가 구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만술에게 착취당한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 세금을 조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름 없이 마을 사람들을 도운 황씨 노인과 오문중 훈장, 갑분이와 막동이에게 국가의 포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이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 자가 기억이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의리도 좋구나.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황씨 노인에게 노비 신분 해방 및 부역 면제, 오문중에게 명예 직책, 갑분이에게 포상금, 막동이에게 관직 추천서, 유촌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의인 불망, 의로운 사람을 잊지 않는다. 황 노인이 그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한테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런 거 세울 필요 없었어. 할아버지가 한 일이 그만한 거니까요.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황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예전처럼 잘 컸다, 이놈아. 이덕봉과 복순이는 유촌에서 살았습니다. 이덕봉은 호조서리로 복직되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복순이는 삭바느질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심심하다 했는데 갑분이랑 매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으로 손을 대신했습니다. 오 훈장은 이듬해 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오 훈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제일 신기한 아이였어. 넌 훈장 어른 덕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 눈빛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오 훈장의 무덤 앞에 경국대전을 한 번 펼쳐 보였습니다. 달아 헤어진 그 책을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유촌 이돌쇠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지킨 숫자들. 어머니가 굶으며 버텨온 세월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옆에 있어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했지만 홀로 칼을 갈던 아이. 처형장 앞에서도 법전을 외우던 아이. 임금 앞에서 이렇게 말한 아이. 길은 정이 피보다 깊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유촌 마을은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